여러분,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사흘에 한 곳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아플 때 갈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상담받은 82세 김순자 할머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가정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알아보니 시설이 좋고 관리가 잘 되는 곳은 대기 명단이 길어 당장 입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반 병원에서 개인 간병인을 구해야 했는데 간병비만 하루 15만 원씩 한 달이면 4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해도 월 수입이 500만 원 정도인데 거의 전부를 간병비로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김순자 할머니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길잡이 지혜 나침판입니다. 오늘은 나와 내 가족이 간병이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뿐 아니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까지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길잡이가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중위소득보다 1.7배나 높은 금액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요양병원이 한 달에 4곳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2020년 15.7%였던 고령인구 비율이 2030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8세 박영희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요양원 입소를 원했지만 집 근처 시설 좋은 곳은 모두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결국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는데 월 28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우리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89%가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5세가 넘으면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는 72세 이명숙 할머님은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작년 갑작스럽게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3개월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밥을 해먹는 것조차 어려워 결국 딸이 매일 왕복 2시간을 운전해서 엄마의 간병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갑자기 닥치니 너무 절실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돌봐주기도 하지만 요즘 40, 50대 자녀 세대도 생활이 빠듯합니다. 맞벌이를 해도 아이들 교육비, 집대 출금 때문에 여유가 없고 거기에 부모님 간병비까지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2세 김태현님은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가정경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돌봤지만 70세가 넘어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결국 김 씨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아버지를 돌보게 되면서 월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간병용품, 병원비, 약값 등이 추가되면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돌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상황까지 고려했지만 다행히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광범위해질 전망인데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약 714만 명으로 이들이 75세에 접어드는 2030년부터는 돌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는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생각조차 않지만 준비는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69세 공재금 어르신은 건강할 때부터
노후 돌봄에 대비했습니다. 60세부터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공부하고 집 근처 요양시설들을 미리 견학했습니다. 또 간병보험도 가입하고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미리 준비했는데 작년에 어깨 수술을 받았을 때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미리 알아둔 요양보호사를 통해 2주간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비용도 보험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준비 방법 중 첫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지는데 1등급은 월 193만원부터 5등급은 월 1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9세 최영수 어르신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아 월 126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돌봄 비용은 월 200만원 이상이어서 나머지 비용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보험을 통한 준비입니다.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 등을 미리 가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58세 김정희님은 50세부터 간병보험에 가입했는데 젊을 때 가입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좋다고 만족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돌봄 문제를 터부시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미리 가족 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에 대해 논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54세 박민수님 가족은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 노후 돌봄 계획을 세웠습니다. 3남매가 각자 역할을 나누고 비용도 소득에 비례해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해두는 것입니다. 거주지 주변의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재가서비스 등의 제공기관 등을 미리 알아두면 필요할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74세 오순자 어르신은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해서 또래보다 건강하다며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돌봄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나와 가족의 품이 있는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양보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전문적이고 힘든 일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의료와 복지의 경계에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미선 요양보호사의 하루를 살펴보면 이 직업의 전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김 보호사는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담당 어르신 15분의 기상을 돕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세수와 기저귀 교체, 아침 식사를 도우며 처방받아 놓은 약을 정확히 챙겨드립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의 혈당을 재고 고혈압 어르신의 혈압을 체크하는 것도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오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다시 식사와 약물 복용을 챙깁니다. 특히 힘든 것은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인천의 치매 전문 시설에서 일하는 박정아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밤에 계속 돌아다니시거나 다른 분들을 깨우시면 안전을 위해 밤새도록 지켜봐야 해요. 때로는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지만 병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더욱 다양합니다. 부산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최순희 씨는 어르신 댁에 가서 집안 청소, 빨래,
장보기, 요리까지 해드려야 한다며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거의 모든 생활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관공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어떨까요?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이 206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입니다. 대구의 요양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이영순 요양보호사는 월급이 210만 원인데 여기서 4대 보험료를 빼면 실수령액은 190만 원도 안 된다며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 꿈도 못 꾼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광주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정미경 씨는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해도 월 3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시간당 만 원을 받지만 어르신 댁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고 교통비까지 제 돈으로 내야 하니 실질적인 수입은 더욱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생계를 위해 세 분의 어르신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월 수입은 120만 원을 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1년째 일하는 신임 요양보호사와 10년차 베테랑 요양보호사의 월급 차이가 1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늘어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니 좋은 인재들이 계속 떠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복합적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오정숙 씨는 하루에 서너 곳의 어르신 댁을 다녀야 합니다. 아침 8시에 첫 번째 어르신 댁에 가서 저녁 6시에 마지막 어르신 댁에서 나오지만 실제 돌봄 서비스 시간은 6시간 뿐이라며 이동시간 4시간은 무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눈길이나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열악한 처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도 줄어들고 일을 시작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278만 명이나 되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은 6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박 원장은 매년 300명 정도가 자격증을 따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1년 이상 일하는 분은 30% 정도라며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3개월 만에 그만둔 이수진 씨는 힘든 일에 비해 월급이 적어서 지속할 수 없었다며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는데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는 2만 7천 명이 부족하고 2028년에는 무려 11만 6천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요양원 원장은 현재도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정원의 80% 수준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시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렇듯 요양보호사 부족은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케어를 잘하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구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바뀌다 보니 어르신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양영희 씨는 치매 초기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지만 6개월 동안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새로운 사람에게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며 계속 낯선 사람이 오니까 더 불안해하시고 거부 반응도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임금제 도입입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서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표준임금제의 핵심은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서 130%를 적용할 경우 시간당 1만 3,040원이 됩니다. 이를 월 209시간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72만 원으로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받고 있는 임금보다 60만 원에서 70만 원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표준임금제 시행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들이 표준임금제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실현되기는 어려운데요.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비스질 향상과 인력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은 결국 가입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인데 표준임금제가 본격 도입되면 비율이 15에서 1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민수 씨는 부모님 돌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가뜩이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오르면 부담스럽다며 단계적으로 올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임금제 도입은 우리의 목표이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2025년부터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는 요양기관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보다 강화된 배치 기준에 의해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게 된다면 세심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증원의 문제를 넘어서 개별 이용자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명이 15명에서 20명의 어르신을 돌보던 것이 10명 내외로 줄어든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요양원에서 일하는 김미선 요양보호사는 지금은 15명을 혼자 돌보느라 정말 바쁘지만 배치 기준이 강화되면 각 어르신께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기피 직종으로 여겨졌던 요양보호사 직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도전 과제도 따른데요.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요양기관의 재정 부담, 그리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장의 혼란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때 우리를 돌봐줄 전문가들이 충분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어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양병원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는 일반 병원과 요양원의 중간 정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아직 집에 가기는 어려운 상태의 어르신들이 입원하는 곳입니다. 중풍이나 치매로 지속적인 의료관리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 도움도 필요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요. 이런 요양병원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1577개소였던 요양병원이 2024년에는 1342개소로 줄었습니다. 5년 사이에 235곳이 문을 닫는다는 것인데요. 즉, 월 평균 4곳씩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 전체 인구의 15.7%였던 고령 인구가 2030년에는 25%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돌봐줄 곳은 줄어들고 있으니 결국 그 부담은 가족들에게 돌아옵니다. 요양병원에 자리가 없으니 일반 병원에 더 오래 입원해야 하고 그러면 간병비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왜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은 하루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데 환자가 중증이든 경증이든 같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 손이 많이 가는 환자일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환자의 35% 정도가 중증 환자인데 이분들을 돌보려면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받는 돈은 똑같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임금이 41%나 올랐고 물가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받는 수가는 5% 정도만 올랐어요.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정부 정책도 한몫을 하는데요. 정부는 병원 중심에서 집과 지역 중심의 돌봄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아직 지역 돌봄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부터 줄이다 보니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 주 5일까지만 지원됩니다. 주간보호센터도 경증 어르신 위주로 운영되어서 중증 환자는 받기 어려워요. 결국 중증 어르신이 갈 곳은 요양병원인데 줄어들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양병원도 부족하고 요양보호사도 구하기 어려우면 결국 누가 어르신을 돌봐야 할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입니다. 이는 40, 50대 자녀 세대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588만 원 정도인데 그중 60% 이상을 간병비로 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24시간 간병인을 구한다거나 중환자실이나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나갑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최소 36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돌보는 가족의 건강과 생활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70대 초반의 이영희 할머니는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혼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돌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할머니 자신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치매 환자는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 계속 돌아다니거나 집을 나가려고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화장실 실수도 자주 하시니까 하루에 몇 번씩 빨래를 해야 했고요. 몸이 큰 남편을 혼자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간병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허리 디스크와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자신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남편을 혼자 두고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경우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돌보는 사람의 사회생활도 완전히 단절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가족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2042년까지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데요. 통합 서비스 병상이 전국에 충분하지 않고 중증 환자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 비급여화도 2029년까지 전국 500개 병원에만 적용될 예정이라 전체 요양병원 1,300여 곳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돌봄 환경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본격 도입입니다. 국내 인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작년 7월부터 2-7-2 비자를 신설해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해외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을 이수한 외국인을 직접 선발해서 교육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사회복지나 간호학과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한국어 능력까지 갖춘 사람들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지금보다는 쉬워질 가능성이 높지만 언어 소통이나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들의 임금 변화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되어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전 약 215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야간 수당이나 주말 수당 등이 더해지면 실제 급여는 22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표준임금제 도입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요양보호사 급여가 28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물론 그만큼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되겠지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세 번째는 경력에 따른 임금차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입이나 10년 차나 비슷한 급여를 받지만 앞으로는 경력과 실력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숙련된 요양보호사들이 계속 일할 동기가 생기고 결국 서비스 질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방문 요양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케어 사업으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매칭 플랫폼, 건강관리의 응급상황 알림 서비스 등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주체가 되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돌봄 정책에도 목소리를 내주세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